아이고 보자 보자. 자,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다르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류의 핵들이 서 원자가 됐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얘는 뭐 천지 빼까리로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다가 요렇게 짜잔. 자, HCl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소 주변에는 비공호 전자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전기 음성도는 살짝 의미만 합시다. 화학토에서 아주 뭐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라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원자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 저 끌어들이는 정도를 이미 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해 본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누구하고 누구예요? 수소가 있고 염소가 있죠.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를 앞으로 요런 그리스어 알파벳 카이로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수소의 전기 음성도, 염소의 전기 음성도 이런 표기인데 이게 조사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저거는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뭐 알려진 사실인지라 그렇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수치도 알려져 있는데 살짝만 한번 써드리면 수소 같은 경우는 2.2, 염소는 3.1 정도의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전기음성도 수치를 다 외워야 하느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나도 다 못 외워요. 그냥 뭐 이렇게 칠판에 써두는 것 정도만 그냥 외워 놓으면 충분한데 그래봐야 한 뭐 서너 개 정도밖에 없어요. 뭐 그 정도만 외우면 되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봐두세요. 또 계속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둘 중에 누가 전자를 잘 끌어들인다? 여기에 있는 염소가 전자를 더 잘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수소하고 염소 사이에 짜잔 이런 식의 결합 전자쌍이 생길 건데 자, 누가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긴다고요? 염소가 더 세게 끌어당긴다고 했었죠. 이 전기음성도에 의하면 이유 없고요. 그냥 그렇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합 전자쌍의 일부가 수소에서 염소 쪽으로 움직여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수소는 그러면 전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거예요? 수소는 전자를 염소 쪽으로 빼앗기게 된 거니까 약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자를 약간 빼앗긴 수소는 델타 플러스 자, 요 값이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얼마냐면요 0.18 플러스예요. 물론 숫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측정을 하면 저 정도 나오는데 그냥 어쨌건 약간 플러스 성격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소는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얻은 염소는 델타 마이너스 이 값은 0.18 마이너스겠죠. 요것의 부분 전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NaCl
그럼 NaCl이라고 쓰고 우리가 보통 Na는 몇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1 플러스. 염소는 몇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1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1 플러스 1 마이너스 얘기하듯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염소에다가 수소는 0.18 플러스 염소는 0.18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저 전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A를 1 플러스 CL을 1 마이너스로 쓰는 건 NA에서 염소 쪽으로 전자가 몇 개 이동한 거예요? 전자가 한 개 이동했을 때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0.18이라고 쓴 거는 전자가 몇 개 이동한 거란 얘기였어요. 전자가 0.18개 이동했을 때 얘는 0.18 플러스 0.18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0.18, 0.18 이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델타라는 말뜻만 알면 되는데 이 델타라는 말의 뜻은 약간, 조금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NaCl처럼 확실히 1 플러스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MgO 이렇게 쓰면 이때는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라고 써요? MgO라고 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2 플러스 확실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약간만 플러스 약간만 마이너스라고 쓰는 표현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결합에서 이와 같은 약간의 전하 분리. 자, 전하가 분리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면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약간의 전하 분리 현상을 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런 현상을 극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극성이 나타나는 분자를 물리학에서 영구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예를 든 HCl을 물리학에서 영구 쌍극자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지금도 저 HCl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델타 플러스 염소가 델타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가 나타나고 이때 수소하고 염소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대략 1옹스트롬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걸 Re 결합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합 길이. 그래서 수소하고 염소는 1옹스트롬 정도로 떨어져 있고 그것을 두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모델로 바꾸면 공 두 개가 막대기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막대기 각각에는 한쪽에는 델타 플러스, 한쪽에는 델타 마이너스의 전하가 대전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R이고 이렇게 쟤를 모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그냥 HCl의 0.18 플러스와 0.18 마이너스의 대전이 돼 있고 둘 사이의 결합거리는 1옹스트롬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공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 공 두 개를
결합거리 R2만큼 떨어뜨리고 각각에다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를 대전해 놓은 것이다 라고 물리학자들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물리학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영구 쌍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구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영구 쌍극자에서 뭐를 하나를 정하냐면 뭐를 하나 정하느냐? 쌍극자 모멘트 라는 물리량을 정의합니다. 어떤 물리량 하나 정한다고요? 쌍극자 모멘트. 자,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 이건 뭐냐? 첫 번째 1,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어디서 어디냐면 델타 플러스에서 델타 마이너스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가 시점이고요. 델타 마이너스가 종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쌍극자 모멘트라는 녀석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둘 사이에 전화 분리된 정도 델타에다가 그 사이의 거리 R2를 곱한 걸 크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델타는 전하 분리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R2는 떨어진 거리, 그걸 편의상 그리스어 알파벳 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를 요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죠. 자, 방향을 어디서 어디로 정한다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을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짜잔 요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고요? 델타 R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을 정한다. 알겠죠? 자,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편리해서 물리학적으로 편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의의 표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됐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단위는 D로 씁니다. 대문자 D로 쓰고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이 표현을 쓰는데 디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녀석 물리학적 의미가 있지만 물리학적 의미를 수능 교과과의 과정에서 묻지는 않아요. 다만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가 디바이다 라는 게 그냥 문제에 나와요. 그럼 그냥 디바인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제가 어떤 큰 물리적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값이 뭐 1.37 디바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얘기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쌍극자 모멘트는 이제 어디에 써먹냐면 뮤가 클수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 분자의 극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성의 척도로서 이 쌍극자 모멘트를 사용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에서는 요 정의 크기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크기가 뭐라고요? 전하분리 정도에다가 거리, 그러니까 델타 R 하면 되고요. 방향은 어디서 어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물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떤 물리량인데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다. 그런 물리량을 종류로 무슨 물리량이라고 하죠?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는 벡터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표기할 때 이 위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벡터니까. 아시겠죠? 크기를 표현할 때는 화살표를 빼는데 방향까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써주기도 해. 됐죠?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지워 되겠어요? 준다. 에이. 자, 두 번째는 2 했고, 그 다음 3. 자, 지금 극성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뭐 HCl. 자, 그러면 수소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뭐라고요? 델타 플러스. 염소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뭐라고요? 델타 마이너스. 자, 그런데 주변에 또 누가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HCl 분자가 주변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나요? 분자 딸랑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다른 분자가 주변에 충분히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소는 당연히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뭐겠어요? 델타 플러스일 거고요. 염소는 델타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요. 플러스끼리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진리가 플러스끼리는 청력이죠. 마이너스끼리도 뭐 있어요? 청력 있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뭐예요? 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한다? 이 염소의 델타 마이너스와 수소의 델타 플러스 사이에 뭐? 정전기적 인력이 있을 것이다. 이 정전기적 인력을 뭐라고 부른다? 극성 분자간 인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극성이 뭐라고 했어요? 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써놨잖아. 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의 전하 분리가 되는 현상을 극성이라고 했잖아. 극성 분자는 전하 분리가 되는 분자를 극성 분자. 알겠죠? 간은 그들 사이란 얘기겠지. 그래서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 그래서 저런 상호작용을 극성 분자 간 인력이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썼습니까? 오늘 꼭 알아두세요. 다다. 자, 그럼 이 중간 지울게요. 중간 지우고 넣어. 자, 두 번째 2.2, 2.3. 자, 2.3은 이온과 극성 분자 간 인력. 이온과 극성 분자 간 인력.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건 누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냐면요. 바로 H2O. 자, H2O라고 쓰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읽나요? 어떤 물질이라고 하나요? H2O 물질 이름을 뭐라고 해요?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저 녀석. 이 H2O는 대표적인 극성 분자입니다. 대표적인 극성 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쓰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자, 저렇게 그리는 거 외우시면 됩니다. 외워야 돼요. 화학 원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배우게 되는데 뭐 지금 화학원은 아니니까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어쨌건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몇 개 안 나오니까 외우시면 돼요. 저게 H2의 구조인데 이때 뭐 참고로 뭐 각도도 알려져 있긴 해요. 이 각도는 104.5도 정도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1 전기 음성도 비교. 자, 전기 음성도가 뭐라 그랬어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척도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원자는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수소하고 산소가 있잖아. 그러면 그 전기 음성도가 수소하고 산소를 비교했을 때, 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산소 쪽이 아주 월등합니다. 대략 숫자는 수소가 2.2일 때 산소가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아주 자세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저거 이제 뭐냐면은 그냥 나중에 그냥 또 나올 테니까 자연스럽게 익혀두세요. 그렇다고 모든 원소의 전기음성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쓰는 거 정도만 외우면 돼. 나도 뭐 최대 7, 8개까지밖에 못 외워요. 뭐 저 정도. 자,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전자를 내어놓아요, 전자를 끌어가요? 전자를 끌어가죠. 그러면 이때 수소하고 산소 중에서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 산소, 수소 결합마다 쌍극자 모멘트. 자, 그 쌍극자 모멘트를 아까 뮤로 쓰기로 했죠. 자,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읽을 때는 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 알파벳이라 이렇게 뭐 좀 익숙한 사람도 있을 텐데 보통 처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뮤. 그래서 결합마다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겠죠. 왜냐면 아까 쌍극자 모멘트가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전하 분리가 된 것이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산소 수소 결합마다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겠네. 그죠? 그러면 그 각각의 쌍극자 모멘트를 이 상태에서 짜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는 벡터죠. 쌍극자 모멘트가 아까 벡터 물리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벡터 합하면 전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 벡터가 있는데, 자, 이 두 벡터 사이에 끼인 각은 몇 도예요? 104.5도죠. 여러분, 벡터 합을 할 때는 벡터를 벡터를 이렇게 고정해야 돼요. 벡터는 언제든 평행이동할 수 있어요. 벡터는 언제든 평행이동해서 시점을 일치해가지고 그 연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104.5도로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을 일치시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 그럼 시점 일치시키면 기하학적 관계로 여기가 104.5도가 될 거고요. 짜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짜잔 해서 뮤 토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 원한다면 진짜 이 벡터의 크기도 구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산소 수소마다 결합 거리가 있고 산소 수소마다 전하 분리된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델타가 얼마다 R이 얼마다가 알려진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델타가 얼마다 R이 얼마다를 데이터를 주고 정말로 104.5도까지 각도를 주면 실제로 이 값을 진짜로 벡터합을 해서 구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간단한 기하학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전에 고려대학교 입시 문제에서 실제로 저것을 벡터 연산을 통해서 구해보라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대입에서는 뭐 나오기도 하지만 당장은 그걸 뭐 숫자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개념적으로 저렇다라고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렇게 계산된 뮤 토탈 이 0보다 크면 그 분자는 극성이고 그래서 지금 이 H2O는 이 뮤 토탈이 숫자가 규정돼서 이렇게 계산되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H2O의 경우는 물론 구체적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기하학적인 예상을 통해서 확실히 0보다 큰 벡터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H2O 분자를 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극성이고 요 뮤 토탈 이 0이면 그때는 뭐라고 부른다? 이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계산을 했는데 뮤 토탈이 0이면 물론 지금은 0이에요, 0 아니에요. 지금은 0 아니죠. 지금은 0이 아닌데 분자 구조마다 벡터 합마다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벡터 합이 0이 되는 경우가 뭐예요? 이쪽으로 10뉴턴으로 당기는데 정확하게 180도 반대쪽으로 10뉴턴으로 당기면 두 개 벡터 합하면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분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돼서 전체 쌍점 모멘트가 0이면 그때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썼죠? 그래서 지금 뭘 얘기했냐면 극성 분자 간 인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자, 이 내용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다 적으셨습니까? 후원이 다 적었어요? 성이 다 적었어요? 좋아. 소정이 다 적었어요? 좋아. 자, 이제 준다. 지우자. 어디를 지울까? 쓱. 자, 지금 더. 지울게요. 흐이샤. 자, 그 다음 할 것은 분산력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한 장 넘기시면 32페이지에 나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자, 32페이지 거기 분산력이라고 나오죠. 찾았어요? 32페이지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우리말로는 분산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dispersion force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이름인데 다른 말로는
반데르발스 인력 혹은 런던 폴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러요. 그래서 동일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저렇게 이제 다양해진 건데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dispersion force고 그걸 이제 번역해서 분산력.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분산력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1. 우리말 번역은 유도 쌍극자예요. 네, 영어 표현으로는 induced dipole이라고 하는 건데 요 유도 쌍극자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쌍극자. 자, 이 유도쌍극자 형성. 자, 이게 뭐냐? 제목을 어떻게 쓰지? 제목을 조금 더 예쁘게 쓸 수 있나? 유도쌍극자 형성. 유도쌍극자 형성. 형성. 자, 첫 번째 1. 순간쌍극자. 순간쌍극자. 자, 여기서 자, 이 녀석은 그냥 어떤 물질입니다. 자, 물질이라고 썼기 때문에 종류가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All kinds of matter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물질이라고 썼으니까 저거는 딱 누구다 이거예요. 그냥 all kinds of matter라는 얘기입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물질이라고 썼기 때문에 쟤는 어떤 분자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고 금속일 수도 있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쌍극자라는 현상은 전우주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내 몸은 물질이에요 물질 아니에요? 내 몸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자,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바로 원자핵입니다. 자, 모든 물질에는 원자핵이 있죠. 맞나요? 그리고 그 원자핵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원자핵 주변에는 항상 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맞나요? 즉 저게 금속이건 비금속이건 분자건 고분자건 뭐 이온결합 물질이건 그 안에는 무조건 원자핵 있어 없어요? 무조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무조건 전자 있어 없어요? 있죠. 즉 세상 만물을 원자핵과 전자로만 구분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핵 몇 개와 전자 몇 개가 구성된 게 그냥 모든 종류의 물질이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우리말 번역 액시덴탈리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액시덴탈리 우리말 번역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액시덴탈리 우리말 번역 뭐예요? 우연히 우연찮게 저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핵 자,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는 질량이 커요? 질량이 작아요?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는 질량이 크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관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관성이 커서 원자핵은 그래서 잘 움직여요?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는? 전자에 비해서는.
관성이 크다 작다 이런 말 알죠? 여러분 관성이 클수록 잘 움직여요? 관성이 작을수록 잘 움직여요? 관성이 작을수록 잘 움직인다라고 물리학에서 표현하죠. 이런 말 알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자는 관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관성이 작다는 얘기예요? 관성이 작기 때문에 우연찮게 여기에 있었던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연히 저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봐요. 이쪽은 물론 어디까지나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져요? 마이너스가 많아져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아지죠. 바로 순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핵은 그대로인데 전자 밀도가 좀 떨어져 전자의 개수가 좀 줄어들죠.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델타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전하 분리가 나타난 이런 녀석을 그걸 순간 쌍극자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소정이 적고 있어요? 열심히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적은 거 그대로 숙제에 냈기 때문에 숙제 100개 쓰려면 이거 다 써야 돼요. 여기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 복습 동영상 봐도 되지만 저 그대로 내가 쓰라고 숙제에 냈기 때문에 저 그대로 막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보통의 상황이잖아요. 그냥 잘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있는 게 보통의 상황이겠어요? 이렇게 있는 게 보통의 상황이겠어요? 이렇게 있는 게 보통이겠죠. 왜냐하면 누구하고 누구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핵과 전자 간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한쪽에 쏠리는 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는 우연히 이렇게 될 확률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확률이 아주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는 냉큼 어떻게 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현상은 분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자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현상은 분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있다고요. 물론 확률이 뭐하지만? 낮지만. 자, 그 다음 이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이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있다고요. 모든 물질이니까요. 금속에서 이런 물질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있다고요. 왜? 모든 물질이 이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서는 저런 일이 약간씩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저 순간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만유 인력처럼 전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상호작용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유 인력 혹은 전자기력 이런 건 전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분산력이라는 것도 전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 우주에 물질이 구현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순간 쌍극자가 나타나는데 재밌는 건 순간 쌍극자의 형성
자, 이게 뭐냐? 자, 순간 쌍극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높다 그랬어요? 확률이 낮다 그랬어요? 확률이 아주 낮다 그랬죠? 근데 확률이 낮은 어떤 그 찰나의 순간, 알겠어요? 확률이 낮은 어떤 그 찰나의 순간. 주변에 또 다른 분자가 있었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냥 전 우주에 이 분자 딸랑 하나 있으면요, 순간적으로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로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필 그 찰나의 순간 옆에 누가 또 있었던 거야.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긴 전자 많죠. 그럼 여기도 전자가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청력이 나타나겠죠. 청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왼쪽에 있는 애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였는데 이 옆에 있는 이 녀석, 자, 원자핵 있었는데 이 전자들이 청력에 밀려서 이런 식이 돼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도 또다시 델타 마이너스, 여기에서도 또다시 델타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녀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래는 아니었지만 주변 순간 쌍극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쌍극자가 되는, 받아 전하 분리가 된 이것을 뭐라고? 유도 쌍극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냥 보통의 분자였거든요. 근데 옆에 이 녀석이 막 찌르는 거야. 찌르게 쿡쿡쿡 찌르는 거야. 그 덕에 아니었던 놈에서 갑자기 전하 분리가 생길 수 있죠. 이걸 부르는 이름이 뭐다? 유도 쌍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느 아주 우연찮게 어떤 분자에서 순간 쌍극자가 만들어졌는데 하필 주변에 또 다른 분자가 있으면
그 순간 쌍극자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녀석이 유도 쌍극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사실 이게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둔 거지. 엄밀하게 물질적 측면에서 인간은 이 물질과 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없어요? 엄밀하게는 구별할 수가 없죠. 이게 조그만 분자라고 하면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유도 쌍극자다, 순간 쌍극자다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유도 쌍극자와 순간 쌍극자를 실제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하기 어렵겠어요? 구분할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개념적으로 유도 쌍극자다, 순간 쌍극자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누가 맨 먼저 유도했는데 누가 맨 먼저 순간적으로 되는 이거 못 찾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간 쌍극자, 유도 쌍극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델타 마이너스, 이거 델타 플러스. 여기서도 뭐가 나타나겠어요?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면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겠죠? 정전기적이 나타나겠죠? 맞나요? 이 정전기적 인력을 이것을 뭐라고? 분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걸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좋아, 좋아. 알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분산력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산력은 두 분자간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만 분산력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우선 처음 순간 쌍극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순간 쌍극자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순간 쌍극자가 나타날 확률이 낮죠. 순간 쌍극자가 나타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우선 이게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우연찮게 나타나면 그 찰나의 순간에 유도쌍극자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유도쌍극자는 옆에 어떤 녀석이 순간 쌍극자가 되기를 바로 옆에서 붙어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감이 익으면 이게 벌어져 가지고 무거워서 땅에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봤어요.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그러면 저기서 감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익어서 툭 떨어지네? 그럼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은 높은 확률로 떨어져요? 낮은 확률로 떨어져요? 그럼 잘 봐. 딱 보니 갑자기 감에서 감나무가 후두둑 툭툭툭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씩 툭 떨어지는 저 감나무의 감을 받아먹기 위해서는 내가 저 감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다음에 내가 내 일을 할 거 하다가 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찰나에 냉큼 가서 받아먹어야 이걸 받아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언제 떨어질지 알 수도 없는 감나무에서 감을 받아먹으려면 그 밑에 가서 이렇게 하고 대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감나무가 감이 알아서 두두두두두 그냥 떨어지면 내가 하고 있다가 배가 감이 먹고 싶네? 그럼 가가지고 받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감이 어떻게 떨어져? 툭 떨어지다가 또 이렇잖아. 언제 떨어지는지 알 수도 없잖아. 그럼 그걸 받아먹으려면 어떻게 되냐고. 가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낮다 그랬어요? 아주 낮다고 했죠. 그러면 그 낮은 확률로 만들어진 순간 쌍극자가 유도 쌍극자가 되려면 옆에 분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가까이 붙어 있어야 이런 일이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가 순간쌍극자가 됐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리면 도로아몰 타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순간쌍극자가 됐을 때 바로 상호작용이 되려면 바로 옆에 물질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분산력은 아주 가까울 때만 효율적이야. 그럼 다른 말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두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분산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산력은 그래서 물질과 물질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만 분산력이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쓰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준다. 준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건 이제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해보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끓는 점이란 말 알아요? 끓는 점? 끓는 점은 뭐를 뭐로 변화시키는 온도예요? 액체를 기체로 변화시키는 온도죠. 이 끓는 점은 커집니다. 언제 커지냐면 보통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요 분산력, 이게 커질 때 끓는 점이 같이 올라갑니다. 100%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저런 경향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니까 저걸 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1, 바로 이 분산력이 언제 커지냐? 바로 물질의 분자량, 이게 커질수록 이 분산력이 덩달아 커집니다. 자, 왜냐? 분자량이 클수록 그 물질 내 전자가 더 많죠. 맞나요?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원자가 많을수록 그 안에 전자도 많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전자가 많을수록 전자 간의 척력도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 간 척력이 커서 이놈의 전자가 핵에 잘 매여 있질 못하고 요리조리 잘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요리조리 잘 움직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유도 쌍극자를 더 잘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간의 그 분산력이 커지고 그 덕에 끓는 점이 올라가는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걸로 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분자가 있을 수 있냐면 CH4, CCl4
이름이 얘는 메테인이라고 하고요. 얘는 사염화탄소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구조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이쪽은 구조가 거의 동일한데 수소 대신에 염소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중심에 탄소가 있고 말단에 수소냐 염소냐의 차이죠. 그리고 기하학적으로도 정사면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메테인도 사활화탄소도 기하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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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때 요 녀석의 분자량이 얼마냐? 균열 메테인 분자량 얼마예요? 16g/몰이죠.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니까요. 근데 사활화탄소는 분자량이 얼마냐면 154 정도 나옵니다. 이게 염소 하나가 원자량이 억수로 커서 그래요. 염소 하나가 35.5기 때문에 4개 하면 굉장히 분자량이 커지죠.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의 끓는 점. 자, 끓는 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끓는 점을 영어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앞으로는 줄여서 BP 이렇게 쓸게요. BP. 보일링 포인트 줄여서 BP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 둘의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메테인은 끓는 점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162도고요. 사활화탄소는 끓는 점이 77도 정도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같죠. 구조식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결론적으로 보면 끓는 점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의 원인을 어디에? 분자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자량 차이 때문에 끓는 점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말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퀴즈. CCl4는 극성일까요? 아니면 무극성일까요? 자, 저 CCl4는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막간 질문. 성윤아, CCl4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성윤, CCl4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민정,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자, 보자. 우선 뭐부터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전기음성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저기에 있는 탄소하고 염소, 왜냐면 구성 원소가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둘의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점점 배우면서 익히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3.1 정도고요. 탄소가
2.5 정도입니다. 염소가 조금 더 크죠. 그럼 이 말은 누가 델타 플러스, 누가 델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김송도가 작은 탄소 쪽이 델타 플러스, 염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 쓰면 이렇게 될 텐데, 염소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에 탄소가 델타 플러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어디예요?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어디서 어디라고 했죠? 어디서 어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가끔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야.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벡터 합을 하면 되지. 그럼 벡터 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대칭적인 정사면체를 이루잖아.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된다? 뮤 토탈은 0이 되죠. 그래서 벡터 4개가 정사면체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 3개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4개 다 더하면 그 벡터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녀석은 무슨 분자다? 무극성 분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기에 있는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이 커진다. 그리고 분산력이 커지면 그 덕에 끓는 점이 커진다라는 얘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 이게 구조가 상대적으로 선형적일수록 분산력이 또한 커집니다.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선형적이지 않으면 분자가 어떻게 생긴 거겠어요? 분자 구조가 구형적일 경우는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죠.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뭔 말이냐? 선형적이 아니라 구형적이라고 해보자. 그럼 구형이면 띵글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게중심일 거 아니에요? 그럼 띵글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력은 커지겠어요? 인력은 작아지겠어요? 인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선형적일수록 무게중심 간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애를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밀가루에다 물 타가지고 그냥 치덕치덕 치대면 이게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만든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살짝 두면 발효가 돼가지고 얘가 뿜 부풀잖아. 그럼 그 큰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 그거를 꾹꾹꾹꾹꾹 누르면 넓게 펴서 피자 도우를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됐을 때 그 녀석의 질량하고 피자 도우를 만들었을 때 질량하고 질량은 변해, 질량은 똑같아. 질량은 똑같지만 이놈을 꾹꾹꾹 눌려가지고 넓게 이렇게 펴버리면 생긴 게 이렇게 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무게중심이겠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멀어졌어, 거리가 가까워졌어? 가까워지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은 커지겠어, 어떻게 되겠어? 인력은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같지만 생긴 모양새가 둥글둥글해지면 둘 사이의 무게중심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널대대해지거나 길쭉길쭉해지면 무게중심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냐면 조금 더 자세히는 교재 몇 페이지야? 32페이지 그 오른쪽 단락에 표가 나오는데 그걸 좀 하나 예로 들자면 비교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자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분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두 분자는 서로 질량이 어떨까요? 자, 두 녀석은 질량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두 분자는 질량이 완전히 똑같죠? 자, 왜냐?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탄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그러니까 양쪽은 뭐가 똑같다고요? 양쪽은 뭐가 똑같다고요? 질량이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량이 똑같다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둘의 BP, 자, BP가 뭐 줄임말이라고요? 끓는 점. 그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36도씨예요. 근데 쟤는 끓는 점이 9.5도씨예요. 9.5도씨예요. 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 둘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분자량 같아요, 달라요? 이 둘은 분자량 같아요, 달라요? 저 둘은 분자량이 같잖아요. 탄소, 수소 개수가 같으니까요. 그죠? 자, 아까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자량이 같다고요. 그러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길쭉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끓는 점이 더 커진다라고 보면 된다고요.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쪽은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니까 이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그럼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